네, 계속해서 2차 시에서는 이제 수돗물 공급 과정 중에 맨 첫 번째 과정인 상수원 수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수원에 보시면 이렇게 녹조라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녹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조를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그러는데 조류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구리 알처럼 생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생긴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목걸이 염주알처럼 생긴 것이 있죠. 이런 종류들을 우리는 남조류라고 그러고 이게 한국말로는 없어요. 이 조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티스 오실라토리아, 아나베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녹조 라테의 대표적인 그런 플랑크톤이 남조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문제가 이제 냄새나 맛을 내는데 주로 곰팡이 냄새, 흙 냄새네요. 우리가 여름철에 시골에 갔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은 흙 냄새가 많이 이렇게 피어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남조류들이 내는 냄새가 똑같은 거예요. 흙에서 나는 것은 이 조류가 아니고 방선균이라는 곰팡이 냄새거든요. 이 방선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생제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가을이나 그 겨울철에 자라는 걸 우리 규조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찬빛 모양 또 어떤 것은 별 모양, 바늘 모양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약간 좀 유리처럼 딱딱하게 보이죠. 이것은 그래서 물고기가 죽어도 물고기가 먹어도 이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나머지 이 조류들은 소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 법의학자들이 물에 사람이 이렇게 빠져 죽었을 때 언제 죽었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녹조류가 있는데 이제 종류는 가장 많은 게 녹조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 규조류들은 정수장에서 그 모래로 된 여과지가 있는데 여과지를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녹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모조류라고 있어요. 편모조류는 여기에 이제 가는 털이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조류 중에 털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페리디니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모조류는 바다에서 적조를 일으키는 그런 조류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담수, 우리가 먹는 그 육지에 있는 물에서도 똑같이 물을 붉게 만드는 마치 좀 표현이 그런데 그 돼지 핏물을 타놓은 것처럼 물 색깔을 표현해요. 이렇게 예, 아주 그 작은 우리가 보면 색깔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물을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냄새를 내게 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종류들이 많이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해봐야죠.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남조류는 주로 비가 왔을 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비가 왔을 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왔을 때 비저모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이나 밭에서 이제 비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비료 성분이 질소인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저수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남조류 역시 식물이기 때문에 질소, 그러니까 먹이가 풍부히 영양 성분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이게 확 늘어난 거죠. 보면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강우량이죠, 저수량. 이게 비가 오면 이 저수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중류하류는 이치고요. 남조류가 보시면 물이 늘어나니까 이게 플랑크톤 남조류 숫자도 늘어났어요. 이렇게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이 말은 먹이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류에서 그 흙탕물이 들어오죠. 흙탕물 속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남조류가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류는 햇빛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부터 줄기차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생산자는 햇빛 에너지를 이렇게 고정을 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 산물을 만들어내 갖고 동물,
소비자한테 전달해 준 역할이죠.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녹조가 브루그린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것이 녹조예요. 아니, 남조죠. 남조류. 방금 그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조류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되게 그 표면으로부터 한 8m 사이에 대부분 다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는 빨간색이고 온도는 이 보라색인데요. 온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정 깊이가 온도가 뚝 떨어져 예를 들면 지금 표면은 22도 정도 21도 정도 되는데 바닥은 8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도 비슷한 현상. 여기 지금 가을이어서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게 30도에도 여기는 한 10도 정도거든요. 이걸 이제 우물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조류가 상층부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돗물을 생산하려면 물을 이렇게 중간층에서 물을 뽑았으면 조류가 없는 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 이런 것들 우리는 호소의 수온 분포라고 그러는데 수직 분포라고 그러는데 그 수직 분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물의 밀도 때문에 그래요. 물의 밀도가 4도씨 때 제일 높죠. 밀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물의 그 무게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게가 높아지니까 이 물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은 아까 얼마나 이렇게 가을에 8도에서 9도, 여름에도 막 1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4도씨짜리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물이 4도씨가 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되게 봄이나 그냥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봄, 가을은 환절기라고 하듯이 물 속에서도 이런 환절기가 있어요. 근데 환절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이 순한 게, 물이 이렇게 4도씨 물은 내려오고 4도씨보다 높은 물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순환기라고 그래요. 그 순환기가 바로 이제 봄하고 가을이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은 물이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이 표면은 30도인데 밑에는 15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0도에서 15도로 뚝 떨어지는 공간이 위치해요. 이런 것도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 마치 이제 저수지 안에다가 비닐을 쳐놓은 거하고 비슷한 현상, 쳐놓지는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직 분포라고 하는데 물을 어디서 뽑아서 수돗물을 만들 것이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질 관리하는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놔두면 특히 여름철에는 이게 층이 만들어져 여기는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닥층에 있는 퇴적물 속에는 금속인 망간이 많죠. 아까 망간은 뭐라 했죠? 물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까만색을, 흑색을 나타내는 생각했는데 그런 성층기에 특히 여름철에 망간 농도가 높아져요. 근데 망간은 0.05만 되면 물이 까맣게 나는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보시면 이제 이것은 정수장이 잘 처리가 되고 이런 정수장이 그 물을 침전시키고 여과지로 보내기 위한 그런 물들이거든요. 그 통로인데 이 콘크리트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고 회색이 아니고 까만색으로 변해 있죠. 이거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망간을 염소 처리를 해가지고 그 고체화했다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달라붙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이 정수장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과지에 모래를 파서 보면 평상시 모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망간을 산화를 시키면 이렇게 시커먼 모래로 변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생성 망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망간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물이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지역의 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성분 중에 망간 성분이 들어있으면 물이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흙탕물이 들어오는데 흙탕물이 들어왔을 때 이런 표시는 뭐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 윗물은 굉장히 맑아지는데 그런다 해서 긴장을 놓치면 너무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이게 이 탁도띠가 이게 흙탕물 띠가 점점 가라앉아서 이게 중간층 부위, 그 수심의 가운데층 부위는 그대로 높게 빨갛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수돗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여기 뭐 광주의 상수는 60% 정도를 공급하는 동복호라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거의 1억 톤 정도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수율이 14%니까 뭐 한 1000에서 2000톤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구멍이 두 개 보이는데 이걸 치수구라고 그래요. 왼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그 다음 밑에 또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 두 개는 이미 노출될 때 물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물까지 빠져버리면 이제 물을 생산하는 광주 시민들은 목말라서 심한 타격을 받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랬을 때 뭐 이런 냄새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심각한 가뭄 상태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근데 2009년도 7월 달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가뭄이 심각하게 들어서.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1년에 강주의 강우량이 연평균 1200m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700mm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 1년 강수량의 절반이 내려본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래서 텅 빈 공간이 가득 채워진 것이죠. 가득 채워지면 이것이 강물이 아니고 빗물이 되는 거죠. 빗물의 특징은 뭐냐면 빗물의 순수한 빗물의 특징은 산성도가 아까 앞에 삼성 pH 말씀드렸죠. 산성도가 5.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비 그러면 pH가 5.6 이하를 산성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산성인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만드는데 알카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알카리도가 굉장히 낮아요. pH가 낮고 알카리도가 낮고 그 다음에 탁도가 평상시에는 1N2, 2N2밖에 안 되는데 400N2 거의 400배 높은 탁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N2라는 것은 탁도의 단위예요. 탁도를 이 단위를 개발한 사람 N, 네팔로 네트리, 그 다음에 T, 터비디티, U, 유니트, 탁도 단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수항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처 방법이 있죠. 이렇게 약품을 바꾸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깨끗해진다는 이를 제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원수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이제 정수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과정입니다. 뭐 정수장의 모습들이고 정수장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고 이건 이제 그 염소 소독을 하는 소독기의 모습이에요. 수돗물 생산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대면 강의 같은 경우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비대면 강의 때문에 이렇게 그 사파를 이용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이 상수원인데 광주의 상수원은 이 순천의 그 승주에 있는 과거에 승주에 있는 주암면이라는 곳에 주암댐이 있습니다. 주암호가 있고 그 주암호 우측에 치수탑이 있고 그 다음에 동복호라는 곳은 하순군의 그 북면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댐이 위치하고 있고 댐이 위치하고 있는 사이트는 이제 동복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복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왼쪽에 치수탑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 50km에서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에 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광주로. 그냥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펌핑이라는 거예요. 펌핑. 그래서 치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광주에 있는 정수장으로 가져오는 과정, 치수. 그래서 치수부터 여기까지 가는 치수부터 여기 착수장에 도착한 때부터 정수지까지를 이제 정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도수 과정이라고 해요. 도수. 치수장에서 착수장까지 오는 과정을 도수 과정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수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 속에 아까 뭐 세균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속 성분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입자들은 이제 잘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섞고
가라앉게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과를 시켜서 물을 이제 깨끗한 여기는 98% 수돗물이에요. 여기에 이제 소독을 합니다. 염소로 이렇게 소독을 하면 수돗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수장이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공급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송수관이라고 해요. 이게 중간 도매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돗물을 일시에 모든 가정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에 주로 높은 산이 있는 그 구름 같은 곳에 배수지를 하나씩 탱크를 만들어 놔요. 거기로 정수장 물을 직접 공급을 해요. 이쪽을 배수지로. 그런 다음에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아파트로 어떤 이제 빌딩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배수 과정, 송수, 배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치수, 그 다음에 도수, 정수, 그 다음에 송수, 배수, 이렇게 급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혹시 이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요약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착수장인데 이건 광주의 덕남용수장이라는 곳이에요. 주화모에서 여기까지 이제 뭐 거의 100km 가까운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좀 흥분했다 할까?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벽을 딱 쌓아놨죠. 도로벽 쌓아놨고 여기 지금은 이제 이곳에다가 응집제라는 걸 집어넣어요. 응집제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착수정에서는 물을 안정화시켜서 그 다음 과정을 차분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착수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돗물에서 왜 약품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응집제라는 약품을 사용하는데 보십시오. 이제 자갈은 약 10mm 정도 돼요. 그래서 30cm 가는 0.3초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모래는 가는 모래는 33초가 걸려요. 진흙은 0.01인데 이 약 38초가 걸려요. 우리가 그래서 그 비온 뒤에 흙탕물이 다음날 가보면 맑아지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자연 침전이 일어나는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물속에 세균이 있다든지 아까 철이나 망간처럼 색도를 낸다든지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을 우리는 콜로이드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성분들은 50시간, 230시간, 6.3년 심지어 10의 마이너스 구성이 나노미터예요. 아까 얼마다 했죠? 1조분의 1이라고 그랬죠. 1조분의 1, 0.00001. 이 나노메타는 콜로이달 파티클이라고 그러는데 무려 63년이 걸려요. 50시간에서 63년이 걸려버리면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침전지를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 딴 데로 가고 광주시내 모든 땅을 침전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이 입자들이 왜 이렇게 안 가라앉냐면 입자들 크기마다 표면을 전하를 측정해 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뭉치지 않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띄는 것을 집어넣어 주면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그런 후보들 찾아보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온들이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재질을 집어넣으려 철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구조물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입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집어넣는데 알루미늄의 플러스에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붙으면 우리 손톱만한 크기로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플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품을 집어넣는 거고 응집지에서 요게 지금 패들이 한 단, 두 단, 세 단 있는데 이 패들로 인해서 그 응집지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안쪽에 들어있는 아까 그런 우리가 제거해야 될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플럭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측정하는 과정들이고요. 침전지가 여기 시작부터 여기가 응집지 여기서부터 침전지예요. 여기 시작부터 여기 건물이 여과동인데 여과지까지가 약 100m에서 150m쯤 돼요. 깊이가 4m쯤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인데요. 이 부분 아까 앞에 망간에서 잠깐 보였다시피 맑은 물이 이렇게 모이게 하는 곳이죠. 침전지에
이 시작부터 말단까지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이 물이 가는데 4시간 걸린다고요. 그래서 착수정 응집지에서 침전지를 거쳐서 다음 단계 이제 요과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아까 알갱이가 커지면 플럭이 만들어지면 밑에 가라앉아서 밑에 찌꺼기는 따로 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과지 오면 요과지는 이렇게 모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모래로 이렇게 통과하게 만들어서 이제 거의 수돗물이 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소독 상태가 되는데 여과지의 아래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런 식의 블럭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블럭들이 들어있어서 물에 어떤 그 불순물이나 또는 모래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구슬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너형이라 해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그 어떤 바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블럭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는 스트레나 유공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과지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여기 이제 일종의 안트라사이트라는 건데 일종의 석탄이에요. 여기 이제 미국의 정수장 모습이고 그다음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집수장치 하부 집수장치 블럭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히 여기서 여기까지가 모래 그다음에 여기가 자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요거를 2층 여과라고 그래요. 2층 여과는 물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 안트라사이트라는 석탄 덩어리가 이 굵기가 더 크고 지름이 크고 모래는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알갱이 중에 작은 것은 여기까지 통해서 여기서 걸리고 큰 것은 위에서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이제 물을 보내서 이걸 세척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시 가라앉아도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이것은 2층 여과, 모래하고 자갈로만 되어 있는 것은 1층 여과 그러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적인 생산하는 것은 1층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 큰 곳은 이렇게 안트라사이트를 이용한 이중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여과지마다 이런 이제 탁도를 측정해서 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감시를 하고 있는 것들 장면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독을 하는데 소독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세균의 위험성이 적어지고 또 많이 하면서 소독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럼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접하는 부분 이렇게 적정량을 찾아서 소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최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원생동물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원생동물은 염소 소독에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 그 정수기가 그 필터가 달려있잖아요. 그 필터를 멤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 막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정수기에 달려있는 게 RO막이에요. 그러니까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막이에요. 우리 사람의 세포들은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삼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삼투막이 달려있어서 삼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거꾸로 바꿔버리면 물만 걸러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 정수기의 원리인데 물만 걸러지게 하려면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가야죠. 압력을 가면 뭐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기가 들어가고 물의 소비가 많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그 막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에 막에는 구멍이 달려 있어요. 구멍 크기에 따라서 나노막, 그다음 울트라막, 그다음 마이크로막, 정밀, 한회, 나노, 역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역삼투, 아로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할 수 없고 제가 이 앞에 한번 설명을 했던 싱가포르나 오렌지 카운티의 하수 처리물을 수돗물로 바꿨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RO 방식, 역삼투막이 되어 있고 대부분 정수장은 정밀 여과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공장이 그냥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대형 정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계가 변하고 있고 도입 단계가 있고 어떤 곳 한 10여 년쯤 돼 있죠. 이거 이제 그
되게 원생동물이라는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건 그것을 수선하는 방법들이고요. 이제 또 다른 곳에 이걸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막들이죠. 대형 막이에요. 이게 이제 한 뭐 2, 3m 되죠. 그 막 속에 이런 많은 그 막들이 들어있는데, 머리카락처럼 이 속에 구멍이 한 이쪽으로 이제 물이 통과하면서 빠져나와서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한가 알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오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만약에 분해가 잘 안 되는 난분해성 물질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잘 안 걸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 다 걸러지고요. 오존 처리를 하더라도 제거가 잘 안 된 게 있어. 아까 냄새, 그 플랑크톤이 내는 흙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냄새들, 이런 것들은 활성탄이 이제 숯이죠. 숯가루를 집어넣어요. 숯가루를 집어넣으면 그 숯은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들어있어요. 구멍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폐처럼 굉장히 그 구멍이 많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 같은 사이즈의 크기라도 표면적이 엄청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 표면에 이 나노 사이즈의 냄새 물질들이 붙어서, 이걸 흡착이라고 그러는데, 붙어서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현상들인데, 이렇게 이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도 오존 처리가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돼 있고, 광주도 금년도에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존 저축하는 모습이고, 활성탄을 전자미경 찍어놓으면 이렇게 이제 그 냄새 물질들이 붙어 있는 거죠. 흡착되어 있는 거죠. 이게 까만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차 시에서는 그 상수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상수원 관리를 하는데 그런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수항에 들어왔을 때 도수 과정을 거쳐서 정수항에 들어왔을 때 정수장에서는 이제 그 척수정, 그 다음에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공급 과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